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김수현입니다. 연초에 발표 제안을 주셨을 때 굉장히 이제 많이 부담도 되면서도 굉장히 너무나 재밌고 흥미로운 주제여서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공부는 부족하지만 이제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저는 명청대 전공자입니다. 그리고 명청 소설 속의 사파를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가지고 온 주제 자체도 이제 명청 소설 사파 속에 들어있는 그림 속에 그려진 그런 기물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온 그 글의 목차를 보시면 너무나 많은 그 중국의 소설 중에서도 수양제 영사라는 소설과 금병매, 홍루몽 세 가지 작품을 일단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몇 년 전에 비슷한 주제로 좀 연구를 하다가 잠깐 손을 놓은 상태였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각 절의 1장과 5장의 내용, 1, 2장과 5장의 내용은 예전에 이미 발표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이 이제 홍루몽에 관한 것 지금 진행하고 있고, 금병매는 앞으로 해야지라고 하는 부분이어서 이 글 안에서도 약간은 좀 들쭉날쭉하다 할까요? 약간 좀 편차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 요약본을 먼저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전의 사파들과 다르게 명대 중후기 이후에 하나의 그 흥미로운 변화가 생겨납니다. 소설 사파가 이전까지는 어떤 전투 장면이나 아니면 인물들의 그 고사 장면들을 묘사하는 스펙타클에 중심을 두는 그런 그림들이었다고 한다면 명대 중후기 이후에 특히 중단편, 백화소설이라고 하는 중단편 소설집 속에서는 갑자기 그림 바깥에 여러 가지 기물들이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박고 기물이라고 소위 말하는 골동품이나 문방 청원의 그런 그 도안들이 그림과 이야기와 약간은 상관이 있을 때도 있고요. 그림과 전혀 상관없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나타나는데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제 화훼라던가 화조화나 산수화 같은 것들이 고사사파의 옆에 부록처럼 들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에 대한 질문이 사실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의 그런 질문점이었는데 지금 이제 이 커다란 물질문화라는 그런 큰 카테고리 안에서, 큰 주제 안에서 또 다른 답안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종 기물의 도안들이 화면의 안과 밖을 모두 장식하는 그런 새로운 양식들이 유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물론 벌써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지금 사실 중국 소설 연구자들이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완벽한 소설의 목록이 없다. 지금 어떤 서유기가 16쪽 판본이 있고 삼국지는 어떤 몇 가지 판본이 있지만 정말 얼마나 많은 책들이 출판이 됐고 그리고 얼마나 많이 읽혔는지 유통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정확한 전체 목록은 우리가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루는 이 명만척초에 그리고 이 문인백화 단편 소설집과 그 다음에 수양제 영사나 금병매 홍루몽 이건 굉장히 작은 몇 개의 사례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좀 집중해서 자료들을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식은 당시에 유행했던 골동 기물의 수집 취미를 반영하는 일종의 어떤 지위 경쟁의 사물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소설 사파가 단순히 이야기 전개를 시각화하고 이야기 부록처럼 들어가는 그런 서사의 부속품이 아니라 그 자체로 완상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책 자체가 하나의 물질적인 감상품으로 격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좀 대표적인 예들인 수양제 영사, 금병매, 홍루몽에 묘사되는 꽃들과 기물, 가구, 실내 장식들을 중심으로 때로는 서사의 전개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다만 기호나 취미의 도상으로 사파 속에 들어가는 그리고 사파 바깥에 장식되는 그 기물들이 독자들에게 어떤 방식의 탄미적인 시각 경험을 주었는지 그리고 당시 물질문화를 보여주는 어떤 카탈로그가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이 수양제 영사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사실은 지금 사파를 가지고 왔는데 두 가지가 사실은 앞뒷장으로 접혀져 있는 상태인데 옆으로 펼쳐서 지금 그림을 찍었고요. 제가 잘못 눌렀다가 죄송합니다. 보시면 오른쪽은 이제 고사의 그림을 묘사하는 장면이고 왼쪽에는 그 뒷면에 그 그림과 연관되는
시를 하나 넣었습니다. 왕위의 시를 넣었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그 물건들이 이 왕위의 시, 일종의 화찬의 작용을 하는 그 시 옆에 장식 도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묘사하고 있는 것은 미루라고 해서 양재가 이제 지은 양재 수양제 이제 행궁이라고 하는데요. 미루라는 것은 진짜 신선이 이 안에서 논일더라도 정말 미혹되겠구나라는 정말 그런 정교하고 아름다움을 찬탄하는 그런 뜻에서 붙여진 이름인데, 그 옆을 장식하는 그 그림들은 각종 문광 기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림과 그 그림 바깥의 것들이 굉장히 취미화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사실은 중국 소설의 맨 처음 소설 사파는 이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발표문 152페이지 잠깐 읽겠습니다. 원대 지친년간에 발간된 그 역사소설 전상평화 5종이 지금 일본에 소장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소설 사파의 시작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파는 글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글의 위쪽에 상도 하문의 형식으로 위쪽에 3분의 1 정도는 그림이고 아래는 이제 그 그림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그 자체로 소설 사파만의 특징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이미 있었던 당나라 때 불교 판화나 아니면 정통회화의 두루마리 그림, 그리고 문인 화책의 형태를 굉장히 많은 부분 모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기의 상도하문 소설 사파는 그림 부분만 떼어놓으면 그냥 하나의 독립된 두루마리 형태가 되는 정도고요. 어쨌든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 사파의 첫 번째 목적은 서사를 재현하고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명대 중기 이후에 정말 다양한 책들이 쏟아지고요. 그리고 일종의 어떤 매뉴얼 북의 시대가 오는데, 그때 나온 그 소설 사파에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어떤 그 시장의 요구가 들어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출판 산업 자체가 발달하면서 독자층도 분화가 되고요. 소설 사파에도 이제 고급 독자 그리고 영가본 대중본 독자가 이제 양분화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출판 대중화를 통해서 지식이 굉장히 값싸게 공급되는 현상들이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책 자체가 책상 위의 완성물이 되기를 바라는 고급 사파본을 요구하는 그런 독서 시장의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소설 속이 상관없는 그런 여러 가지 기물들, 유행했던 그런 기물 도안들이 들어가면서 책 자체가 이제 하나의 물질적 감상품이 됐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그 연구를 시작할 때 그 주제였는데요. 보여드린 수양제 영사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명대 숭정연간 명중기에 출판된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중국 사파에 대한 글이 사실은 굉장히 많지는 않습니다. 사파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한 문인도 없고 책 자체의 사파가 어떻다라고 소개한 글도 거의 없는데, 이 수양제 영사는 거의 유일하게 이 법례를 통해서 출판업자가 직접 쓴 법례를 통해서 사파가 갖고 있는 그 골동 기물의 의미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153페이지에 지금 아랫부분에 지금 인용을 했는데요. 법례에서 이제 첫 번째 부분, 이제 윗부분의 인용문에서는 요즘에 있는 다른 책방들의 그런 수상이 너무나 형편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고개지나 오도자나 진짜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처럼 좋은 그림을 넣었다라는 자부심을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그 아랫부분 인용한 부분에서는 이 그림에 들어가는 장식 테두리 문양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폭의 그림마다 이야기와 연관되는 옛사람들의 아름다운 글귀를 넣어서 시로써 증명하니 오묘함이 그 속에 있고 훔치가 언에 있다. 다른 책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책을 굉장히 차별화 하고 있고요. 일종의 이제 법례가 책을 소개하면서도 광고 문구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 보시면 장식 테두리는 모두 이야기 그림과 연관이 있는 것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부인을 희롱하는 장면에는 등나무를 넣었고, 동심결을 주는 부분에서는 연한을 넣었고, 스스로 목을 매는 장면에서는 약화를 넣었다. 달을 완성하는 데서는 두꺼비를 넣었고, 거울을 비출 때는 마른 꽃, 죽음을 각오할 때는 대나무,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바로 연관되는 이제 단순한 그런 상징들을 넣어서 이제 장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도 역시 출판업자 혹은 편집자의 자부심이 나타나는 대목은 어느 하나 이야기에 들어맞지 않는 것이 없다. 비록 사소한 역사 이야기라고 하지만
그 뜻을 취하면 지극히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수양제 연타 자체는 중국 문학사에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높은 평가를 받는 훌륭한 작품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뭐 4대 기서, 6대 기서 그런 기서의 하늘에도 들어가지 못하고요. 근데 문학적으로는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지만 지금 남아있는 판본 자체는 너무나 고급스럽고 좋은 그런 사파본이 남아있는데 이 소설 자체도 다른 소설과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수양제 연차, 수양제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일화들을 모은 책인데 어쨌든 역사책이긴 하지만요. 어떤 역사 서사보다는 풍경이나 기물이나 건축, 그다음에 행락 같은 일들을 아주 극도로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읽는 것 자체로도 이야기 서사의 흐름보다는 그 장면을 즐길 수 있게, 장면을 탐미적으로 독서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식의 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법리에서도 이 책은 풍류소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안에 이제 사파 자체에도 이런 장식 도안들이 취미하는 기물들이 들어가는 것도 그런 성격을 살리기 위한 그런 좋은 장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양제 연사가 이제 추구한다고 하는 역시 서문에 나오는데 의중묘경이라는 것이 역시 사파와 도안 속에도 반영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번째 그림도 역시 수양제 그림, 연사의 그림인데요. 이제 백희도 다양한 그 공연을 하고 그 옆에 있는 그 글은 잠삼의 시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두르고 있는 장식 역시도 이제 그 공연에서 쓰는 뭐 북이라던가 뭐 공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넣어서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조금 더 나중에 성대에 나온 것이긴 하지만 이제 비슷한 성격의 그런 사파들인데요. 이거는 이어가 극슨 12부에 들어있는 회영루라고 하는 그 단편 소설의 사파인데 역시 한쪽에는 고사도를 넣고요. 그 옆에다가는 연관이 되는 그런 기물을 넣고 그 기물 속에다가 또 다시 소설 속에 나오는 시를 하나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 가운데 연못을 사이에 두고 두 개의 두각을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그 두 남녀가 그림자를 보고 그림자가 서로 합쳐지는 걸 보고 사랑에 빠지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연환이라고 하는 목을 쪼아서 두 개가 하나로 이어지게 만드는 실제로 있는 그런 기물입니다. 이제 그것도 역시 어떤 남녀의 사랑, 이제 끊어지지 않는 그런 인연 같은 것을 상징하는 기물을 넣고 그 안에 실을 넣는 식으로 이렇게 장식하면서 또 그 기물의 의미까지 넣는 그런 도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조금 더 후대에 청대 중기 이후에 이제 도광연간에 나온 책인데요. 이거 경화연이라는 그런 소설에 들어간 사파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오른쪽에는 고사가 아니라 이제 인물 사파를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는 그 그림과 그 인물과 연관되는 기물을 하나 넣는데 여기는 이제 그 제녀들이 나옵니다. 제주에 있는 여성들이 108명이 나오는데 바둑을 잘 두는 여성을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그 좌은이라고 하는 앉아있는 은자, 바둑에 대한 이야기를 고사를 넣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릇 자체는 사실은 삼제도에 있는 그릇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삼제도에 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무로 만들고 위에는 이제 옥으로 쪼아서 만든 그 장식을 얻는다. 그 다음에 음식을 담는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둑과는 큰 상관이 없지만 이제 어쨌든 장식적으로 그리고 이제 봤을 때 비슷하게 보이는 실제로는 어떤 그런 기물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다기보다는 이게 좀 비슷해 보인다. 좀 여기 넣으면 보기 좋겠다 싶은 것들이 이제 넣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제 그 기물의 이름을 넣고요. 마치 이 자체로도 하나의 백과사전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보완한 그런 식의 사파들이 또 제작이 됐습니다. 네. 그 다음 부분을 읽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여러 개의 작업을 좀 이어서 가져오니까 한 장절에서 장절로 넘어가는 부분이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기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금벽매에 있는 이제 그 그림 속에 이제 또 원림이나 가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보여드린 수양제 연사 같은 이제 고사도가 있고 옆에 기물이 있는 이런 식의 방식들은 제가 찾은 것은 지금 이런 식의 판본도 이런 식의 작품들은 한 18종 정도 지금 남아 있고요. 근데 이제 청대로 넘어오면 사실은 명청대라고 제가 이어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명대와 청대는 사실 출판 상황이 굉장히 다른 시대입니다. 명대는 정말 그 출판이 극성했던 출판 황금기라고 한다면 청대는
이런 통속문화, 독서물 자체는 많이 위축되는 시기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군소 작품들은 많이 출판이 되지만 좋은 작품이라고 훌륭한 그 편번 자체 수준이 높은 것은 사실 명대만큼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대신에 금병매는 명대인 거죠. 홍룡홍이나 유리매사 몇 가지 이제 경화연이나 몇 개 이제 그런 좀 중요한 작품들에서만 좀 좋은 작품들이 나오고요. 네, 다시 금병매로 가겠습니다. 금병매에서는 사파 속에서는 이제 꽃이나 원림이나 가구 같은 것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묘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두 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남아있는 금병매 사파는 80회본 숭정본, 아까 그 수양전사 비슷한 시기에 나온 그런 판본입니다. 매회 앞머리마다 두 폭씩 그림이 들어가서 총 160폭이 남아있는데 이걸 이제 정판식 보사사파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한 면이 그림 하나, 한 폭을 차지하는 그런 식의 그림입니다. 여기서 두드러지는 것은 그 인물의 고사 그림들은 거의 비슷비슷하게 묘사되지만 가구나 집기, 원림이나 화훼가 아주 세밀하고 사치스럽게 묘사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또 흥미로운 것은 금병매에서 빼놓을 수 없는 어떤 정사의 장면들, 그런 에로틱한 장면들이 항상 정말 깔끔하고 청아하게 꾸며져 있는 그 가구와 집기를 배경으로 하는 어떤 서재나 아니면 꽃나무, 태우석이 정교하게 묘사된 원림을 배경으로 그려지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그 금병매에서뿐만 아니라 명성대에 유행했던 책 속에서도 이런 식의 박고가라고 하는 책가도나 청곡도와 굉장히 비슷한 그런 유형의 이제 골도 기물과 꽃이 항상 그려지는데요. 이제 추나 속에 왜 항상 이런 것들이 같이 그려질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앞으로 연구하고 싶은 주제인데 아마도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런 그 추나들, 고급 추나들, 정교하게 그리는 추나들을 사는 그런 계층이 아마도 상인 계층들, 돈 많은 상인 계층이었을 거고 그들이 이제 원했던 어떤 그 문인적인 그런 요소들이 이제 그런 박고 기물에 그 그림으로 들어갔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것도 제가 너무 정답이고 조금 삭제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책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금이라던가 골동품이 추나 속에 같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아까 박찬희 선생님 말씀대로 사람의 몸 자체도 물건이 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명청대 특히 명대 중기 이후에 어떤 매뉴얼북 같은 것들처럼 이 금병매라는 소설 자체도 하나의 어떤 성의 그런 참고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금병매에는 이제 그 성문경 전책에 나오는 화원들 그리고 서재가 또 역시 정교하게 그 글 속에도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154쪽과 155쪽 발표문에 제가 인용한 부분이 이제 그 성문경 전책의 새로 지은 화원의 모습이 있고요. 어떤 꽃이 피었고 어디 그 뒤에는 뭐가 피기 시작했고 그리고 어떤 새가 날아다니고 라고 묘사가 되는데 이 정원의 묘사가 끝나고 나서는 곧바로 남들의 눈을 피해서 풀숲에서 입을 맞추는 방금전과 진경제의 불륜 장면으로 정원의 묘사가 바로 이어집니다. 이것도 역시 그런 사파 속에 장면들과 좀 이어지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가져온 그림 중에 하나는 그 숭정문 12호의 사파입니다. 지금 벌거벗은 상태로 매를 맞는 방금전의 모습인데 이것도 역시 그림의 어떤 저급함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고급스러운 꽃나무들과 정원을 배경으로 그려져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병매 속에 이제 그 가구 자체도 묘사가 서사 속에서도 정교하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 사파 속에서도 그 가구의 모습들을 정교하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6쪽에 인용한 부분은 상인 서문경의 서재를 묘사한 장면인데요. 당시에 이제 상인들이 서재를 가진다라는 부분이 사실은 문인만 누렸던 이제 그런 취향들을 상인들이 돈을 가지고 사는 그런 현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최근에 번역된 사치의 제국에서 굉장히 정교하게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상인 서문경도 명대의 다른 부유한 상인들처럼 재력과 취향을 과시하는 서재,
유치원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런 서재를 소유하고 있는데 서재는 뭐 바닥은 대리석으로 흑칠한 금식, 장식, 여름용 침상, 그다음에 푸른 비단 회전을 걸고 있고 양편에는 채색을 하고 금으로 장식한 서재가 있다. 그리고 그 책들은 선물로 보내는 서파나 문방구 서적들이 가득 있고 그리고 책상자 안에는 주고받은 편지와 선물을 보낸 장부가 들어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그 그림 중에 지금 미국의 넬슨 옙킨스 미술관인가요? 네, 거기에 지금 소장되어 있는 금배문의 채색사파에 들어있는 이병화가 이제 시집도는 그런 장면에 들어있는 그 선책의 그림과 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 책들이 굉장히 많이 그려져 있는데 책의 제목은 하나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그 서문경의 서재를 묘사한 부분에서도 이 서재 자체는 본인들도 가지지 못하는 그런 타치스러운 물건들로 장식되어 있지만 실제로 꽂혀있는 책들은 경사자집은 하나도 없고 뇌물로 주고받는 그런 비단들로 감싼 선책이나 아니면 선물 보낸 장부 그런 그 장부책들만 있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풍자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선책이 단지 그냥 그 책 자체를 소유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용은 중요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책이 그것이 이제 경사자집인지 아니면 상인의 장부책인지 구분할 필요도 없이 그냥 다만 하나의 오브제로 그림 속에 그려져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서탁이나 박고가에 올려진 그런 자치품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용이 무엇이건 간에 그런 책 자체를 상처로 소유했다는 것이 그 자체로 지위를 과시하는 수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금병매의 내용은 그런 서사 이외에도 일상의 어떤 잡다한 지식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 소설의 내용 자체가 당시에 유행했던 남보전서 같은 민간의 용서와 많은 부분 유사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지금 소설 연구자들이 대부분 비슷한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병매 사파가 보여주는 것은 그 소설 속에 세세히 묘사되는 일상적 지식 이상의 어떤 상품화된 취향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소설 속의 어떤 섹슈얼리티와 박보이지가 결합돼서 그림 속에 드러난다는 점이 좀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번에는 홍루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루몽은 지금 사파는 사실은 많이 남지는 않아 있는데요. 사파보다는 채색된 그림들이 정말에 많이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파 속에도 역시 기물들이 들어가는데 홍루몽은 사파보다도 글 자체에 소설 자체에 기물에 대한 묘사가 매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목에서부터 처음 시작에서부터 주인공인 가보옥이 돌에서 옥으로 변모해서 인간이 되는 그런 신화적인 장면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주인공과 연관된 옥이라는 것이 홍루몽 기물 연구의 어떤 핵심적인 주제가 되어서 지금 많은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루몽에는 이 인물의 어떤 성품이나 운명을 상징하는 옥이나 금 같은 장신구 말고도 정말 많은 기물들이 서사와 유기적으로 얽혀서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 지금 158페이지를 좀 읽겠습니다. 대관원의 여러 서재에 놓여있는 주인의 신비한 그 성격 그리고 심지어 운명까지 암시하는 그런 문방용품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거처를 꾸미는 골동품이 있고 불당의 다구가 있고 사시사철 꽃과 화분, 과일, 책, 글씨, 그림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 위한 도구 그리고 일상적인 집기들 그리고 강남에서 온 토상품 군중에서 하사한 물건, 저작거리 물품, 그리고 자명종이나 기관석 모형 같은 진기한 서양 물품까지 다양한 물건들이 마치 물품 카탈로그처럼 상세하게 제시가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큰 대갓집의 일들을 묘사한 소설이기 때문에 1년치의 어떤 금전 출납, 그 다음에 그 물목 같은 그런 것들이 여러 차례 등장하면서 거기에도 다양한 기물들, 물건들이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물건에 대한 지나친 디테일 묘사가 홍루몽 속의 중심 서사를 중단시키거나 방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흥미로운 것이 지금 158페이지의 마지막 문단을 좀 읽겠습니다. 그런 디테일한 묘사가 홍루몽 읽기, 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상사나 기물이 세세하게 묘사되는 것은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에도 분명히 방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홍록망 독자들이 독서를 하는 과정에는 더 큰 어떤 심리적인 즐거움을 제공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앞에서 보셨던 수양제 영상하고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건 전개를 이해하는 게 주요한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홍록망 특유의 어떤 심리적 경험으로서 독서기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서 이 디테일한 기물 묘사가 더 많은 의미를 갖는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것은 이제 그 홍록망 속에 시나 사 같은 그런 다른 글쓰기들이 다량으로 삽입된 것과도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독서 자체가 그런 기물 묘사를 통해서 심리적인 즐거움으로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연상시키는 것이 중국 문학 속에 이제 영물시 장르를 연상시키는데, 물건을 감상하고 기록하고 또 문장을 통해 시각화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소설 속에도 다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그림으로 가기 전에 지금 159페이지 보시면요, 여기는 이제 그 인물들의 각각의 방들, 그 다음에 그 방에 놓여있는 물건들에 대한 그런 묘사입니다. 제가 따로 읽지는 않을 텐데요. 여기서 그 세 개를 가져왔는데, 지금 그 중요한 인물들의 방들에 어떤 붓이 놓여있고 또 어떤 서첩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가구들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정말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것은 그냥 탁자가 아니라 환희문 받침의 대리석 탁자, 여요 화병 항아리, 정주의 수수한 화병, 동석의 솥같이 어떤 기물의 산지나 재료나 이름 같은 것들이 소설 속에 그대로 이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종의 그 문화작품처럼 이런 실제로 있었던 물건들처럼 보이게 하고요. 그리고 그 그림 속에, 그리고 글 속에 묘사되는 가구 배치나 진열 방식 자체는 성대 서재 문화, 그다음 규방 문화를 이제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자료로서도 가치를 갖고 있고, 또 가문, 이제 가시 집안의 할머니가 손녀들에게 어떻게 방을 꾸며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안목을 전수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인용하지는 않았는데, 이미 만들어진 물건이 있는데 어째서 늘어놓지 않는 것이냐, 이제 완물상지를 경계하는 손녀가 하나 있거든요. 자, 그런 좋은 물건 있어도 그냥 수수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손녀가 있으니까 이미 좋은 게 있는데 왜 안 쓰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간소하고 깨끗한 걸 좋아하는 거면 몇 가지면 두면 된다. 다만 좋은 거, 기껏 좋은 거를 엉뚱하게 마구 늘어놓아서 속스럽게만 만들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그런 그 기물들을 자기 방식으로 소비하는지에 대한 그런 안목을 이제 소설 속에서도 제시한다는 점이 되게 재미있는 대목입니다. 네, 그래서 그 뒷부분은 실제로 나오는 그림은 제가 이거 하나 가져왔는데요. 하나는 그 제일 먼저 나오는 홍록망의 이제 최초의 사파본이면서 최초로 이제 그 풀사본이 아니라 판각본으로 처음 나온 걸림 56년의 정각본이라고 하는 그 홍록망 판본의 진가경 사파입니다. 이거는 그 인물 중에 한 명인데요. 그 여러 여성 인물 중에 한 명인데, 홍록망 초반에 이제 굉장히 의문스럽게 세상을 떠났지만 계속해서 홍록망 속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여성의 상징으로 이제 그려지고 있습니다. 진가경의 처소가 가복 주인공의 눈을 통해서 그림 장백호가 그린 해당춘수도가 걸려 있고, 그 옆에는 진태여가 쓴 대련이 걸려 있다. 대련은 어떤 글귀가 있고, 탁자 위에는 측천무가 화장할 때 쓰던 도경이 있고, 그 옆에는 조비열이 춤추던 경쟁관이 있고, 쟁반 위에는 악륙산이 양귀비에게 던졌던 모가가 얹혀있다. 이런 식으로 기물들이 단순한 기물이 아니라 정거를 가진, 역사 정거를 가진 그런 기물들로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 속에서는 이게 정말 그 모습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해당춘수도 아예 그냥 글자 작고를 구체적으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련도 한쪽 글귀를 넣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홍록망 상투라고 되어 있는, 네, 홍록망의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만든 그 연극, 연극대본의 사파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임대옥의 방이 두 번 묘사됩니다. 한쪽에는 이제 그 제녀로서의 모습, 이제 문방구와 책상을 갖고 있는 제녀로서의 모습이 그려지고, 또한 옆에는 이제 그 규방에서 서책들 대신에 거울과 그다음에 아프기 때문에 약재와 함께 그려지는 모습들이 또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가져온 그림은, 이거는 이제 그 청대 거의 후기에 나오는 손원이라는 화가가 그린 이제 그 작품들인데,
역시 안에 그 문방 기물들, 그다음에 가구 같은 것들을 정교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흥미로운 작품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청대 민간에 나온 연화입니다. 홍룡봉을 주제로 하고 있고 홍룡봉의 그 새 인물들을 그리고 있는데 그림 속의 기물들이 이제 금기, 서화 네 가지를 다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과 검은고와 그다음에 바둑과 그다음에 그림과 책들을 넣어서 이제 그 금기서화라고 하는 그런 문인의 기본 덕목으로 얘기가 됐던 가장 기본 취미가 되는 것들을 이제 그 그림 속에 집어넣고 있는데 이 금기서화는 평론록 속에서 이런 그림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소설 속에서도 가시 집안의 네 딸들이 각각 금과 기와 서와 화에 능한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의 이름 같은 것에서도 이제 그 기물의 이름들이 이제 명명법 속에 응용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161페이지에 집어넣었고요. 네, 지금 조금 무섭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제가 제대로 전달을 못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그 출판 문화 속에서도 이런 그 당시 유행했던 골동품 수집열, 박구의 취미가 들어가는 거는 사실은 송대까지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지만 이제 명대부터 좀 달라지는 부분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상업의 발달 그리고 이제 그 출판업 속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취향들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를 축적한 상위 계층 대두와 함께 독서 계층도 분화가 되고 그리고 그 전까지는 문인다운 취미였던 박호 취향이 대중화되면서 여기서 출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런 중요한 흔적 속에 근거 중에 하나가 이 소설 속에 들어가는 기물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 연구를 통해서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